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령 검토는 불법 일탈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연이틀 좀 군에 강한 경고를 좀 보냈어요. 네, 일단은 군 기강 잡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무사의 하극상에 가까운 그런 장면이 생중계되다시피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대통령이 기강을 잡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군 일가, 이거는 정치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헌 대비 문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군 내에 좀 팽배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군대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군대라면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예. 작성 자체가 이거는 문제고 특히나 그 내용은 더더욱 문제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군 수뇌부에게 전달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런 심각한 인식을 군과 공유하는 그런 차원의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상황 정리 발언들이 지금 연이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군의 뼈아픈 자기 반성을 촉구한 뒤에는 국방개혁 2.0을 보고받았는데요. 네. 내용을 보셨을 테니까 여기 안에 담긴 비전이라든지 목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비전 강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목표는 전시작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시스템을 좀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실행들이 이런 비전과 목표에 맞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네. 앞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지금 버전 2.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회에는 3.0, 4.0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가 70년 올해로 국군의 날이 70주년을 맞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2.0이라고 하면은 사실 군대가 굉장히 보통 사회보다 좀 뒤처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정책도 그렇지만 사실 엊그제 국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소위 말하는 하극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을 진짜 불안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도 좋지만 결국은 군대는 규율과 기강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에 기반을 한 사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과연 존중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강하고 이게 사기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현대화하고 선진화를 해도 군대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던 베트남군이 월맹군한테 당했듯이 결국은 군인들은 사기로 전쟁을 하는 건데 지금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강군이나 아니면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 군이 진짜 성숙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엊그제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스럽게 생각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이 하극상 논란을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논란과 또 별개로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이 기무사의 실무자 간의 또 이 문건의 성격을 두고서 지금 엇갈린 주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또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사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번 달 초에 나온 이 67페이지에 가까운 해설 문건이 내용을 보면 SNS,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회에 대한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고 소위 탄핵 찬성 세력을 갖다가 누른다. 이게 내용의 핵심 위법 사항인데 이런 내용의 본질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보고했네 안 했네 그다음에 5분 보고했네 20분 보고했네 이런 말 했네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군이 이게 조직적으로 혹시 이렇게 대립이 있는 건지 기무사 개혁을 둘러싸고 아니면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국민들이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본질은 그게 아니다. 첫 번째 본질은
이런 정말로 누구나 이런 위법적인 내용을 담은 개헌 문건을 왜 만들었으며 누구에게 보고됐고 정말로 이거를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고 예, 예.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무사 개혁이 그다음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즉 이런 보고 체계 간에 생긴 진실 논란이라든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다 조사해서 책임 응당의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무사나 군수내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했네 안 했네 또 네. 서로의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분노하니까 그 화살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에요. 예. 나는 이런 본심이 이게 아니었다는 등 예. 이런 말 한 적 없다는 등 그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문건을 만들어 놓고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군의 자세가 저는 대통령의 분노뿐만 아니라 예. 그 뒤에 국민의 분노를 좀 더 보고 지금은 군수내부가 자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까 하극상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무신 정권 때 계속 나타나는 거였어요. 지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이 자기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서 지금 장관을 팽식시키고 그 다음에 특수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수사를 예.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장관에 대해서 장관의 직속 기관인 기무사령관이 국민 앞에서 장관을 거짓말장이로 증언을 했어요. 네. 여기서 진실 공방이 있었던 거고 기무사령관과 또 실무 장성관에 지금 이것도 진실 공방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군대를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휘 체계도 없고 상명하복 군대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 앞에서 이렇게 자기 상관을 이렇게 욕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예.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 거고 예. 결국은 이 문건의 본질이 한쪽에서는 이건 실행 계획이었다. 기무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그건 페이퍼였을 뿐이다. 예. 대비한 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군이 과연 그럴 만한 목숨을 걸고 구테타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 조직력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 문서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이 실행화하기에는 구체적인 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 앞에서 그렇게 하극상이 벌어질 정도로 기강 없는 군대가 어떻게 구테타를 모의할 수 있겠느냐. TV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는 군대 그 문건의 본질을 떠나서 우리나라 군대가 과연 사명감이 있는 군대인지 체계가 잡혀 있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유승민 의원이 4년 전에 안종범 전 수석한테 인사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 의원 측에서는 청탁이 아닌 추천이다,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비난 여론이 좀 잔재워질 것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기와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4년 전이면은 친박과 비박의 첨예한 대립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 뒤에서는 서로 어떤 자리를 둘러싸고 네. 그렇게 청탁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내용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선배고 지금 이제 경제 쪽에는 뭐 TK가 하나도 없으니까 꼭 밀어줘야 되고 이렇게 지역주의에 그 기대 가지고 그런 그 인사 추천을 하고 또 그거를 밀어붙이고 이게 이제 또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김무성 의원도 이제 유사한 이런 청탁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어떤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사건이라기보단 지금 어떤 그 보수의 재판, 그러니까 한국당 혁신위가 예. 향후에 어디로 갈지 이것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너는 깨끗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전 투구의 한 또 단면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네. 좀 대단히 씁쓸하고 지금 보수가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아직 갈 길을 못 잡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처절하게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 친박이냐 비박이냐를 떠나서 상식의 정치와 비상식의 정치를 가지고 친박 비박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관련 의혹들이 지난 대선 때도 제기가 됐기 네. 때문에 또다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승민 죽이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유승민 의원을 죽이려고 하면 권력의 무슨 배경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상은 모 방송에서 예. 뭐 전 같은 당 구성원이 얘기를 했던 게 촉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실 뭐 이 부분을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시에는 친박 비박이 굉장히 그 치열한 내분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비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탁이냐 추천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한쪽은 범법이 있다.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그 유능한 사람 추천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법적인 송사의 부분들에 대해서 전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이 친박에게 무슨 청탁을 하거나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건데 그렇게 강렬한 갈등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청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2번인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승민이 의원이 얘기해서 됐느냐 박근혜 정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자기 사람들도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자기 측근들도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비주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한 것을 챙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체적인 진실과 상관없이 예. 그렇게 청탁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깜짝 호프 만남을 이뤘었는데 여기에서 과거 이 대선 홍보 영상에 출연을 했던 청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청와대에서 지금 쇼통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기획 맞잖아요. 이게 지금 초청 인사들을 광화문의 호프집으로 불러 모은 거니까 네. 불러 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겠는가. 네. 그 가운데 이제 과거 이제 신도림도인가요? 그런 고시촌에서 하던 청년을 다시 또 섭외를 해서 그 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데 기획 맞습니다. 기획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거기서 덕담을 주고받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쓴소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쇼라면은 전 더 많이 해도 좋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때 사실 그 국민들이 받는 감동은 또 다르거든요. 네. 과거 우리가 5.18 기념식 때 유가족을 안아주던 모습이라든지 청와대로 가는 날 영부인이 주민들과 격의 없이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산행 중에 만난 서민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라든지 좀 그런 점에서 이런 기획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 네. 자연스럽게 정말로 광화문 세종로 여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저녁에 직장인들과 소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기획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이 조금 아쉽죠. 네, 조금 더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네. 기획 연출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행사를 그렇게 물론 그 즉석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메시지를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나 가장 중요한 건 경호 문제죠. 예. 경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듣자. 이거는 경호나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가 체계가 있는 국가에서 생각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출이나 기획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깜짝이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깜짝 처음 최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야당에서는 쇼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벤트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디어 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깜짝 그 집착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갑자기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뭔가 내용 있는 정책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기반을 한 또 다른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면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쇼통 논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고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어제 국회에서 엄수됐습니다. 다양한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는데 노 의원의 삶 어떻게 좀 회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비극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 정치 자금에 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따른 비극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왔던 노동자와 서민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모를 하는 그런 신드롬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일관되게 80년대 소위 인천 지역의 노동자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8년 KTX 여승무원까지 일관되게 노동자와 서민에 살아온 그런 삶을 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고요. 또 하나는 종북 프레임과 거리가 있는 진보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보 그러면은 대통령에게까지 빨갱이라고 부르는 나라이니까 그런 종북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북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난 정치인이자 진보 정치인이자 이 진보 정치를 대중 정치로 끌어올린 그래서 서민들의 언어를 가지고 진보 정치를 스스럼 없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산파이자 주역이라는 점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극적인 선택 그리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실수로도 가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점을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정치권에 있는가 이런 현실에 대한 또 답답함이 그에 대한 추모로 이어지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이런 노회찬 의원의 정신 또 그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은 함께 진보 정치의 끝을 보자고 했던 약속, 그걸 지켜낼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앞으로의 정의당의 과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뜻은 높았는데 현실적인 벽을 넘지를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노심초사라고 해가지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두 축으로 하고 초선 의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노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애정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 의원 돌아가신 이후에 정의당에 굉장히 후원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후원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더 심각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문제는 정의당 혼자서 해낼 수가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아닌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노 의원이 하셨던 명확한 메시지보다도 그분을 국민들이 하기에는 위트와 유머라고 하는 아주 대중적인 접근법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정의당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당에 딱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것과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이 사건을 좀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누군가와 계속 같이 하면서 이 제도적인 부분과 아니면 노력의 전체 양을 늘려가지고 뭔가 결실을 얻어내는데 집중을 해야지 이걸 기화로 해서 또 분노의 저치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의당이 아무리 국민들의 지원을 많이 받아도 현실화시키는 현실적인 한계를 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의당을 바라보고 있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앞으로 정의당에 남겨진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